안녕하십니까.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소소공방입니다. 새해 시작된 지 오늘로써 작심 3일째 되는 날인데요. 계획한 일들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새해 목표를 세우는 이유는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새해 맞이 소소 강연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기 위한 조건들 한번 찾아볼 건데요. 최명한 정신건강 전문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최명환입니다. 새해 이렇게 정신건강에 면역력으로 작용하는 행복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럼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MC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누구나 행복하고 싶죠. 그렇다면은 어떤 것들이 행복을 좌우하는지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서 다들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 있습니다. 다니엘 길버트라는 보스턴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요. 이분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이벤트들이 행복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한번 크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한 것처럼 정말 행복한 일이 생기는 사람과 그 다음에 장애를 맞은 사람들, 이런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행복감이 어떻게 변하는가 봤거든요. 이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행복감이라는 기준의 라인이 쭉 있고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잠깐 행복해졌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떨어져요. 반대로 나쁜 일이 생기면 행복감이 떨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거는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행복감이 좀 올라가서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경험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애인이 생기고 갑자기 큰 돈이 생기고 새로운 차를 샀을 때 그 기분 좋고 행복한 게 얼마나 가는 것 같으세요? 연구에 따르면 대략 한 3개월 정도 간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반대로 적당한 회복력을 가지신 분들은 힘든 일을 겪어도 약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원상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좀 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베이스라인, 즉 기준점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크게 보면은 내 욕망이 어느 정도 충족되는가, 이게 행복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즉 기본적인 의식주 같은 아주 우리의 생물학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 그 다음에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애착의 욕구, 그리고 사회적으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간인가 하는 이런 세 가지 욕구가 얼마나 만족되는가가 기본적인 행복과 관련이 돼 있고요. 또 회복이라고 한다면 즉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얼마나 그 힘든 일부터 회복하는가, 회복력이 강하지 않으면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떨어진 행복감이 올라오지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평소에 가지고 있는 행복감이라는 건 즉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충족되는가에 의해서 나뉘어질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크게 이제 정신분석가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많은 연구를 했죠. 그 중에 가장 처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행복이 그 기본적인 욕망의 충족에서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근데 우리의 욕망이요, 실제로 사회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컨트롤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먹고 싶다고 아무 때나 먹을 수 없고 내가 또 싸고 싶다고 아무 곳에서 아무렇게나 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훈육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어떻게 충족되는가, 이건 어린 시절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 거죠.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통제를 하고 자기 욕망이 컨트롤 당하면 사람은 자기 욕망이 부적절하다고 느끼거나 충족되지 않을 거라고 느끼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경계성 인격장애, 강박성 인격장애, 이런 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원하는 것을 뭐든지 다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반사회적 인격장애 혹은 중독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인간의 행복이 나의 욕망이 어떻게 충족되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봤고요. 프로이트의 이론대로 하자면 행복한 인간은 자기가 적절할 때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프로이트는 그런 식으로 인간의 행복이 결정된다고 봤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다른 관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프로이트는 상대방은 내가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환자들을 보고 인간을 관찰하다 보니까 인간이 단순히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만 한다고, 즉 배가 부르고 따뜻한 곳에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인간은 누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대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열심히 연구하신 분이 몰비라든가 해리 헬로우 같은 분입니다. 사진에 나오는 해리 헬로우의 그 원숭이 실험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두 가지의 엄마를 뒀어요. 철사 엄마는 차갑지만 젖을 주는, 먹을 걸 주는 엄마였고요. 따뜻한 헝겊으로 된 엄마는 따뜻함을 주지만 먹을 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원숭이, 새끼 원숭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따뜻함을 주는 엄마 옆에 있었던 거죠. 저는 이 그 대상관계 이론가들의 행복에 대한 이론을 볼 때마다 패신저스라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그 영화를 보면 우주선에서 혼자 깨어난 주인공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공짜로 아주 마음껏 얻을 수 있죠.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해지고 외로워지고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혼자였거든요.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누군가를 깨워내게 되죠. 즉 우리가 원하는, 욕구하는 걸 다 얻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있어야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있다고만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죠.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유니카시나 다른 대상관계 이론가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혼자 그냥 상대방을 좋아하는 짝사랑이나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가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밀접하게 얽히면서 깊은 관계를 맺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론가들은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엄마랑 관계를 맺을 때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상상을 하게 돼요. 어떤 엄마가 나한테 좋은 걸 해주다가 어느 날 아파가지고 못 오잖아요. 그러면 혹시 내가 엄마한테 나쁜 걸 해서 그랬을까?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엄마가 아플까?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고요. 또 반대로 내가 원하는데 엄마가 나한테 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나쁘기 때문에, 내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이렇게 하는 게 대해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즉 나에 대해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나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상이 커지게 되면 대인관계를 맺을 때마다 항상 불행하고 걱정을 하게 되죠. 근데 도널드 위니카시라는 분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엄마가 충분히 아이에게 안전한 상황, 즉 아이가 무엇을 해도 받아주고 아이가 뭘 상상해도 괜찮구나라는 믿음을 줬을 때, 그런 것을 홀딩 인바이런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아주는 환경, 따뜻한 환경, 이런 환경을 줬을 때 아이는 깨닫게 되죠. 아, 나 때문에 엄마가 아픈 게 아니라 엄마는 그냥 아픈 거였구나. 아,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냥 보통의 일인데 엄마가 피곤해서 날 못 도와줬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을 때 인간은 필요 없는 걱정과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고 편안해진다고 봤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다른 관점이 하인츠 코웃이라는 분이 이야기한 겁니다. 하인츠 코웃은 인간은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인간인가,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인간인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 행복하다고 했거든요. 하인츠 코웃은 이것을 셀프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 있지만 나 같지 않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런데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요. 사실은 학창시절의 시험처럼 내가 한 일을 잘했다 잘못했다 성적표를 주지 않잖아요. 성인이 됐을 때. 즉 항상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나서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치게 만족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불만족스럽거나 불확실할 때 괜찮아, 그 정도면 잘했어, 너 정도면 잘한 거야, 이런 마음을 주는 기능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인츠 코웃은 그런 기능이 생기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건 아이고 우리 애는 정말 잘해, 내가 뭘 만들었어요 어릴 때. 그런데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어쩜 이렇게 잘 만들었어 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배가 아프고 힘들어요. 배가 아프고 힘든데 와가지고 아우 내 새끼 배 아팠어, 힘들었네,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 즉 공감해주는 사람. 두 사람이 존재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내가 필요한지 안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직장에 출근을 못하거나 그랬을 때 제가 출근하지 못하고 일을 못한다고 해서 불편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하고 관계하는 사람들, 저의 직원들, 제가 돌보는 환자분들, 이런 분들이 저를 걱정하죠. 즉 타인에 의해서 나의 가치가 증명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츠 코웃은 나도
괜찮아, 존재할 만한 사람이야, 내가 하는 것도 괜찮아라는 감정이 항상 생겨야지 안정적인 행복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또 하나 필요한 건 지금 얘기한 두 가지는 아무래도 엄마 아빠의 역할처럼 보이거든요. 나와 비슷한 단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나와 비슷한 연령이고 나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단짝이 나와 조금은 다른 경험을 공유하면서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도와주는 그런 친구가 있었을 때 사람은 자기가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면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기계의 부품 같아요. 그리고 좋은 조직일수록 나 하나 없어진다고 별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전공의 때 휴가를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환자분들이 다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굉장히 한동안 우울하고 힘들어졌어요. 아, 내가 없어져야 이 세상은 잘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제가 마음속에 기대했던 건 제가 없었을 때, 아, 선생님이 정말 그리웠어요. 저 선생님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말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게 나의 존재 가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없을 때 더 좋았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없어지면 힘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관계를 주고받는 사람이죠. 그냥 관계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필요하다. 아,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갈수록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가족이 해체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속한 조직 속에서 내가 정말 있어도 되나? 내가 없으면 안 되나? 이런 그 의문을 갖고 살죠.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경쟁과 그 경쟁에서 탈락하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감을 안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야말로 정말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나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빅터 프랑클은 수용소에서 살아난 분입니다. 이분이 수용소에서 살아나고 나서 그런 걸 발견했어요. 아,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이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냐? 나의 역할, 내가 살아가야 할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가 뭐냐? 가족, 직장, 취미생활, 종교생활 각자의 역할에서 나의 자리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시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제가 보면서 무엇 때문에 기르십니까? 하고 볼 때 그런 얘기합니다. 얘는 내가 있어야 살잖아요. 어떤 존재보다 나의 존재가 가치 있게 느껴진다는 거죠.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게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으면 더 좋겠어요. 동물도 충분히 우리하고 교감을 나누고 가족이 되고 식구가 됩니다. 하지만 사람처럼 우리의 의견을 주고받고 서로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걸 가르쳐주는 데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하면서 전달해주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야 행복해집니다. 또 우리가 품고 있는 욕망들,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내가 더 큰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욕망들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때 더 행복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받아들이고 나의 기본적인 욕망을 충족하도록 노력하면서 나와 내 존재를 이해해주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나 역시도 그 사람에게 그런 관계가 됐을 때 서로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고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저는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을 만나고 또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들을 하면서 나만의 가치를 찾아갔을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고 행복이 좀 더 나에게 가까워진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연 내용이 굉장히 좋고요.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씨앗들을 주신 것 같아서 많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먼저 기억나는 강의 내용 중에서 먼저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가지게 되는 욕망을 스스로도 인정을 좀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에 의해서 욕망이 이렇게 컨트롤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보면 그래요. 아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엄마 나는 커서 이런 거 할 거야. 그럴 때 부모님이 네.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닐 때는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아, 내가 꿈꾸는 게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사회의 어떤 질서를 깨거나 타인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는 정당하고 당연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형제가 태어났어요. 그럼 동생을 질투하고 미워할 수 있어요. 아, 네가 좀 그런 혼자서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이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게 너희 동생한테는 안 좋을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 그럼 안 돼만 전달이 되면 그렇죠.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고 싶은 욕망, 내가 무언가를 독점하고 싶은 욕구가 잘못된 것처럼 인식된다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렇군요. 그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 부모님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 사람을 좀 인정해주고 네. 정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지적해 주신 말씀이 사람 속에서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의 나를 찾아보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특히 뭐 직장 생활이나 형제 뭐 관계에서도 정말 관계가 정말 어려운데 이 관계를 잘 맺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훈련은 깊은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형태의 관계를 맺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내가 어떤 식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는 사실은 나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랑 깊은 관계, 즉 오래 만나고 자주 만나고 또 그 사람과 믿음이 있어서 그 친구가 나한테 어떤 말이든 해줄 수 있다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아, 나는 좀 사람들한테 착취적인 게 있구나. 아, 난 사람들한테 이런 걸 좀 요구하는구나. 나는 사람들하고 이런 게 잘 맞는구나 알 수 있거든요. 1번은 훈련을 많이 해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훈련을 할 때 상대방과 주고받는, 내가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모든 관계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네. 유효기간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성장하고 생각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전에 아무리 좋았던 관계도 끝날 수 있고 반대로 이전에는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떻게 친구가 되지 싶은 사람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스스로가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상대방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 그럼 막 상처받으면 되게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자기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는 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독거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 혹은 자존감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현실적인 어떤 조언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내가 이 정도 일을 할 때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모두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기준은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만든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네. 대부분 부모님이나 어릴 때 자기를 돌봐줬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거든요. 네. 저도 그렇고 제 주변 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당신만의 기준을 만들어라. 내가 이 네. 정도가 되면 만족하고 행복하겠다.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사회가 준 거대한 어떤 역할과 큰 일이 아니라 나는 내가 오늘 하루 이 정도만 해도 편안하다라고 할 때 편안감을 느낄 수 있는 자기에게 맞는 기준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새해 더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몇 가지 사안들 잘 정리하셔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또 놀러와 주시고 오늘 강연 너무 고맙습니다. 강연해 주신 정신과 전문의 최명환 선생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